2011년 책 역발상 투자 저자 데이비드 드레먼. 드레먼은 단순하지만 심리에 도전하는 투자 전략, 즉 완전한 역발상 투자의 대가다. 이 책에서는 수십 년간 학계와 시장을 지배해온 효율적 시장 가설과 위험 이론을 여러 증거로서 반박하고 버블과 패닉 높은 변동성에서도 이익을 얻는 법을 알려준다. 왜 주식시장에는 버블과 공황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변동성은 왜 치솟을 수밖에 없는가? 효율적 시장 가설과 위험 이론, 그리고 이에 기반한 대중적 투자 전략들은 모두 인간 판단력의 주요한 체계적 오류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심리학의 연구를 통해 감정적 과잉 반응, 주가를 엄청나게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의사결정들을 파악했다. 역발상 전략은 위험한 심리적 영향을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주가가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플래시 크래시의 위험과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방법 역시 파헤친다. 최고 주식들은 과대평가되는 반면 소위 최악인 역발상 주식들은 저평가되는 이유를 살펴본다. 중고차 시장에서든 어디서든 품질이나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불신이 팽배하고 지배적이 되면 좋은 상품 공급자들이 아예 중고차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는데 이를 역선택이라고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이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고 진정한 가치를 지닌 정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정보가 많을수록 웃음말을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은 높아지지만 실제 맞출 확률은 높아지지 않는다. 확률은 도대체 무엇으로 높여야 하나? 불황에는 경기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좋은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폭락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불황이 아닌 시기에도 각종 추문이나 일시적 난관으로 내재 가치에 비해 주가가 싸게 거래된다. 이 경우가 부정적 정보, 부정확한 정보가 우세한 시점이고 이에 대해 드레먼은 장기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포트폴리오 분산과 역발상을 통해서 시장보다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저자는 인지심리학의 최신이론, 행태재무학과 금융시장의 지식, 투자와 연계시킨 가치 투자자이다. 드레먼 ETF도 만들어서 지난 18년간 펀드에서 최고의 수익을 내기도 했다. 대중이 총애하는 주식을 멀리하고 대중의 눈에서 벗어난 주식들을 잡으면 대중이 선호하지 않는 주식을 매수하면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안전한 투자처로 생각되는 국채와 금인데 국채는 경기 침체 대비, 금은 경기 과열된 인플레 대비용으로 선호된다. 대중은 2008년 미국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린 투자은행과 월스트리트를 불신하고 행정부에 대해서도 우려의 눈길을 보낸다. 분명히 투자의 기준은 10년 전과 달라졌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투자의 기준들이 완전히 실패했다. 시장의 버블이 끼고 꺼지는 이유를 심리학적 통찰로 소개할 것이다. 대표성, 가용성 어린 판단은 휴리스틱이라 불리는 심리적 지름길인데 이것이 든 인간의 판단을 어긋나게 만든다. 그리고 위험 분석 이론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고수익을 원하면 고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위험은 변동성으로 규정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장기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인기 주식에는 불리하다. 주가가 요동칠 수 있다.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는 역발상 주식에 유리하다. 투자자 과잉 반응 가설이란 투자자는 선호하는 주식에는 지나치게 비싼 값을 치르며 선호하지 않는 주식에는 지나치게 싼 값을 매긴다는 것이다. 대침체를 지나고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위험천만한 숲을 빠져나가야 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자본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최선의 투자 방법도 생각해 볼 것이다. 시장에서 심리가 작용하는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심리는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될 수도 있고 심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다. 심리는 탐욕과 공포 사이에서 우리의 순자산을 지키고 자존감을 지킬 수도 이것들을 모두 파괴할 수도 있다. 경제학자, 금융 전문가들은 인간은 이성적 투자를 한다고 믿고 있고 행동주의자는 인간은 자주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한다. 버블은 단순하게 아주 가끔 있는 시장의 비정상 상태가 아니다. 버블은 주가 움직임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다. 버블은 시장의 과잉 반응을 급격히 증폭시키고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인다. 그리고 버블이 붕괴되면 반등하는 듯 주저앉고 다시 주저앉고 극도의 불안감으로 바뀐다. 이번에도 사정은 같다. 마삼, 신용은 상업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윤활유이자 시장의 존립 근거인데 대폭락에서는 이 신용이 경색되기도 한다. 버블과 패닉, 투기 광풍과 시장 폭락, 컨테이전 앤드 크래시즈는 시장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버블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버블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일까? 금융시장의 과열이 언제 그 선을 넘어 금융구조를 파탄내는 시점이 되는지 정확히 짚어내기는 어렵다. 버블은 스텔스 폭격기 같아서 레이더로 감지할 수도 없고 폭격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실체를 알 수가 없다. 버블이 터지거나 꺼지고 나서야 비로소 버블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 어리석은 투자자들의 광기에 반대로만 하면 한몫 잡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끝없이 계속 상승하기만 하는 시장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투자자들의 멍청함을 이용하라. 인기주들은 자주 고평가되고 버블 광풍의 원인을 철저히 이해해야 자본을 지키고 불릴 수 있다. 시대가 달라도 수백 년이 지나도 전개 양상은 비슷하다. 버블에 내재된 여러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대출이다. 막대한 차입금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성행한다. 주택시장 버블은 5에서 30배까지 차입금을 끌어다 썼고 투자은행들은 30에서 40배까지 차입금을 끌어다 투자했기에 버블이 터지면서 폭삭 말아먹는다. 엄청난 차입금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가치가 아주 조금만 하락해도 버블은 터질 수밖에 없었다. 평화로운 시기에 투기 광풍은 잉태된다. 반대로 버블이 터지고 나서 패닉이 왔을 때가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1990년 후반, 2000년대, 2020년 모두 이번에는 정말 사정이 다르고 수익이 엄청날 것이며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이니 구닥다리 평가 기준은 모조리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다. 가슴 벅찬 약속, 자동화된 제조 신기술 등 획기적인 발전, 신경제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주가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랬다.
그렇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더 미쳐 돌아갔다. 그리고 버블이 꺼지고 주가는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거나 더 떨어진다. 커튼이 쳐지고 황홀한 드라마는 끝이 난다. 400%로 5배가 상승하고 나서도 마이너스 80% 폭락이 되면 처음 가격과 같아지는 것이다. 버블의 양상은 변하지 않는다. 1960년대 이후 버블은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버블에서는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투자자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믿고 따른다. 최근의 호황과 불황 붐 앤드 버스트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은 버블이 꺼지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번영을 누렸다. 국가는 계속 번영했고 성장했다. 하지만 1996에서 2000년의 닷컴 버블과 폭락으로 투자자들은 7조 달러를 날렸고 연금까지 손해본 수백만 명이 정년 퇴직 후에도 일을 해야 했다. 금융위기에는 주식 가치만 25에서 30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자산 손실이 발생한 데는 그리스펀과 버냉키의 패드가 초저금리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한 것도 한몫했다. 남해 회사, 퀄컴, 야후, 아마존닷컴주들이 수천에서 수만 퍼센트 상승했었다. 당시 투자자들은 역사상 가장 고학력자들이고 최고급 연구 결과, 성능 좋은 첨단 컴퓨터와 데이터들이 있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았지만 결과는 사상 최악이었다. 이런 이유로 투자자와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야 우리는 인지심리학과 신경경제학 분야의 학자들이 투자자의 과잉 반응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버블이 발생하는 이유와 전개 양상, 그리고 시장의 종류에 상관없이 버블을 만든 요인들이 투자 결정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 투자자의 심리가 투자 결정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중의 광기, 공동체가 갑자기 한 가지에 정신이 팔리면 점점 더 몰입하면서 미쳐간다. 미쳐갈 때는 우르르 때를 지어 광기에 휩싸이고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는 서서히 한 사람씩 돌아온다. 대중은 과열장에서는 병적인 희열을, 버블이 꺼지면 바닥 모를 패닉에 빠진다. 너도 나도 팔려고 난리통이 되면 신중함이나 합리성은 끼어들 자리가 없다. 가격이 폭락하면 내재가치 따위는 망각한다. 군중심리, 어느 한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의 감정과 생각은 하나의 동일한 방향으로 향한다. 그리하여 집단의식이 형성되고 매우 명확한 특징을 보인다. 하의 심리적 군중이 되며 이 군중은 가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 군중은 이미지를 통해 생각하고 연관관계가 희박한데도 의식 속에 환기된 이미지들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군중에게는 한탕 크게 먹는 것만큼 솔깃한 게 없다.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빚을 안고 집을 산 사람들을 보면 역시 그러한 유혹은 뿌리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평생 땀 흘려 모아도 모을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을 며칠이나 몇 달 만에 손쉽게 거머쥘 수 있다는 유혹은 뿌리치기가 매우 힘들다. 인지심리학과 신경경제학을 통해 버블이 생기는 이유와 버블이 거듭해서 발생하는 이유가 규명되었다. 역발상 투자 전략이 오랫동안 효과적이었던 이유, 실적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꾸명했다.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질환자들을 연구해서 인간의식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이 분야 연구자들도 과열과 폭락을 연구해 투자 결정에 대한 귀한 통찰을 얻는다. 버블이 끓어오르면 가치와 가격 사이에 극단적 괴리가 생기므로 투자자의 과잉 반응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역사적인 버블에서 투자자들은 한결같이 오히려 돈을 쏟아부었다. 몰라온 일이며 투자 결정에 심리가 영향을 미친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된다. 철두철미하고 합리적이라는 20세기, 21세기 투자자들이 몇 세기 전보다 훨씬 치명적인 광기에 휩쓸리는 이유가 뭘까?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심리적 오류이고 이 오류를 이해하면 자산을 지킬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 연구들이 규명하지 못했던 의문은 가격이 양극단을 오가는 이유와 병적이 희열이 눈 깜짝할 사이 패닉으로 변하는 이유이다. 다행히 그 의문은 풀렸고 가장 중요한 발견은 감정이다. 감정의 어린 판단은 인간 판단과 결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행복, 슬픔, 흥분, 두려움 같은 감정이 강렬한 호감, 극도의 반감 같은 의견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은 판단을 내릴 때 감정 어린 판단을 사용한다.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견해가 확고한 사람을 상대로 아무리 조리 있게 설명해봤자 생각을 바꾸기가 힘들다. 이성적, 분석적 시스템은 수학, 공학에서 주로 쓰이고 기존의 규칙과 증거를 도구로 삼아 심사숙고하며 분석한다. 다른 하나는 심리학자들이 경험적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직관적이며 비언어적이다. 경험과 정서적 회상에서 정보를 도출해 현실을 이미지, 은유, 서사로 가공해 처리하는데 이들에는 감정과 정서가 개입되어 있다. 한몫 크게 잡을 투자처, 애지중지하던 주식이 휴지조각, 유괴, 충격 사건 등 말만 들어도 내가 번개같이 반응한다. 감정은 매우 강력한 정서적 압박으로 시장에서 받은 훈련과 경험을 암암리에 뭉개버린다. 과거의 경험, 현재 경험, 희망하는 경험에서 얻은 이미지와 연상은 의식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이 강렬할수록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버블에서도 예외 없이 감정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 투자자들은 종종 이미 손에 넣은 거액의 수익, 곧 손에 잡힐 듯 어른거리는 더 큰 수익에 홀려버린다. 경험적 시스템이 이성적 분석적 시스템의 경고를 제압한다. 버블 뒤에 필연적으로 패닉이 오는데 이때 우량주를 끈기 있게 보유하면 막대한 수익을 거머쥘 수 있지만 감정 이미지가 극적으로 변해서 그런 게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자연스럽게 부정적 감정이 밀려온다. 감정의 가장 어두운 면은 대량 학살이다. 극단으로 치달으면 희생자가 더 이상 인간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모조리 쓸어버려야 할 대상으로 인식된다. 감정 때문에 인간 행동은 정상에서 벗어나 일탈 행위를 하게 된다. 감정은 미묘하게 작동하기도 한다. 머크라는 제약회사가 견실해 보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보를 많이 살펴보고 싶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필요한 정보를 다 수집할 시간이 부족하면 종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에 의지한다. 얼른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과 직관의 감정이 맞장구를 친다.
감정에 의존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감정 또한 양날의 검이라 유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위험하기도 하다. 감정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네 가지 형태는 확률에 대한 무감각, 위험과 혜택은 반비례한다는 판단, 영속성 편향, 시기 추론이다. 첫 번째 감정은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데 투자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한 실제 확률에 무감해지게 만든다.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생각과 강렬한 감정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률을 챙기고 막연한 가능성에 휘둘리지 말자. 네오 희박한 확률에 집중하지 말자. 어떤 주식이나 투자처의 전망이 괜찮다는 감정에 휩싸이면 실제 가치보다 100배가 넘는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 인간은 막대한 수익을 거머쥘 확률이 아니라 막연한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버블이든 패닉이든 당시 주식의 진짜 펀더멘털, 즉 기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 두 번째, 과거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다른 연구에 따르면 위험과 보상은 서로 반비례한다. 즉 노 리스크 하이 리턴,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인지하는 이익은 작아지며 부담하는 위험이 작을수록 인지하는 이익은 커진다. 그리고 닷컴주 매수, 미검증 암치료제 복용 등 좋아하는 행위를 할수록 위험은 작고 혜택은 크다고 오판한다. 인간은 이성과 직감에 같이 의존한다. 좋아하면 위험이 낮다고 판단한다. 이런 판단의 배경에는 역시 감정이 있고 인간의 감정은 위험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나 선택을 바꾸어 놓고 간섭한다. 투자 원칙과 상관없이 주식에 대한 강한 호감이 투자 위험을 압도하는 듯하다. 애널리스트 역시 감정에 사로잡힌다.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여러 정보를 조사해야 하는데 닷컴 버블이 한창일 무렵에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 보고서는 거의 없었다. 세 번째, 영속성 편향 브러빌러티 바이어스는 부정적 사건이 오래갈 것이다. 긍정적 사건이 오래갈 것이다고 오판하는 것을 말한다. 이 또한 대중의 감정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영속성 편향은 대중의 과민 반응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네 번째, 시간과 관련된 인간 판단도 감정을 통해 왜곡된다. 시기적으로 가까운 사건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한 언어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일수록 인지된 핵심을 담은 몇 가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으로 표현된다. 이 시기 추론의 속성 때문에 투자자는 선호주와 비선호주에 관한 예측을 먼 미래까지 확장시키게 된다. 비록 예측이 부정적이라도 투자자의 시선이 먼 미래까지 확장될 경우 결과는 바뀌게 된다. 장기 예측은 대중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장밋빛으로 물들게 하는 경향이 있다. 버블 시기에는 향후 10년을 과대평가한다. 감정의 개입 없이 버핏 얘기처럼 5에서 10년 뒤 이 회사가 어떨지 정확히 평가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주식 분석, 시장 분석에는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 어쨌든 감정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첫걸음이다. 감정에 의해 촉발된 버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펀더멘털과 가격의 괴리다. 금융 전문가도 예외는 아니다. 증권 분석책에서 나왔듯 상세 기업 정보와 재무 비율을 사용해 보통 주식 가치를 판단한다. 감정은 확률에 무감각하게 만든다. 버블에서는 어떤 기업의 성장과 수익이 무한한 것처럼 보인다. 최적의 의사결정과 거리가 먼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펀더멘털로 산정할 수 있는 주가 최대치를 구하고 그보다 높으면 타당한 주가가 아니다. 그레이엄은 PER 등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는 극단적 보수주의자였다. 미스터 마켓은 언제 돌변의 극단으로 치닫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 전망이 어떻게 PER 20을 훨씬 웃도는 주식은 사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했다. 평이한 주식은 대체로 PER 12에서 15 사이이고 성장 전망이 평균을 웃도는 주식은 25에서 35, 수익 성장 전망이 탁월한 주식은 40에서 50이다. 왜 수많은 애널리스트가 PER 100,000이 넘는 주식을 추천하는 것인가? 버블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애널리스트는 긍정적 감정에 압도된다. 반대로 패닉에서는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고 낮은 가격에도 팔려고 안달한다.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막상 비바람이 몰아치면 제일 먼저 떠내려 가버린다. 버블 시 펀더멘털 분석은 기능이 정지 상태가 된다. 버블이나 고평가가 극심한 시기에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의 기업 예측, 업종 전망이 터무니없이 과장되며 대중도 이 과장된 전망에 쏠린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위협 앞에서는 태어나기가 쉽지 않다. 심리가 투자 이론과 부딪히면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들은 이성적 분석적 접근법을 내팽개치고 감정이 지배하는 경험적 시스템으로 갈아탄다. 펀더멘털 가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25, 35% 범위 위 내의 주가는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는데 전문가들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실제로는 미국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행기 부품에 맞아 죽을 확률이 상어에 물려 죽을 확률보다 30배나 높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 상어에 물려 죽을 확률이 더 높다고 대답한다. 상어 이빨에 몸이 물어뜯기는 장면은 영화 조스에서도 봤듯이 금방 머릿속에 연상되기 때문이며 심리적으로 그게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용성 어림 판단 어베일러빌러티 휴리스틱이고 희미한 이미지보다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무의식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간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실제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수많은 심리적 지름길, 즉 경험에 의한 법칙을 이용해 일상에서 다양한 결정을 내린다. 심리적 지름길을 판단의 어림 판단 혹은 인지적 어림 판단이라고 하는데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단순하게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 도로 상황도 살피고 표지판과 전방 집중하며 온갖 잡음 음악 등 방해하는 수많은 정보를 걸러내야 한다. 이럴 때 의식하지 않고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다양한 심리적 지름길, 심리적 어림 판단의 효율성 덕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직관적 통계학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인간에게는 과거 경험을 이용해 재빨리 판단할 정도의 직감이 있거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직관적 통계학자가 되면 장점도 있지만 한계도 있다. 시간 단축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오류를 야기하기도 한다.
중대한 실수 한 가지는 투자 결정을 내리면서 확률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로는 어린 판단 계산은 왜곡이 크고 인지적 편향이 생길 수 있다. 인지적 편향의 함정을 피하려면 스스로 집중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판단에 대해 먼저 숙지해야 한다. 귀찮아도 스스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버릇을 들이자. 어떤 빈도나 사건의 확률을 판단할 때 사례가 얼마나 쉽게 마음에 떠오르느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가용성 어린 판단 어베일러빌러티 휴리스틱이다. 대체로 자주 일어난 사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므로 이런 식의 답변은 대개 정확하다. 그러나 때로는 엉뚱하게 빗나가기도 한다. 어떤 사건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트라우마나 최근성 오류 등이 있어서 뇌리에 강하게 박혀있다면, 거기에 최근에 일어났다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른다. 그리고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착각하게 된다. 현저성 오류와 최근성 오류이다. 현저성 오류란 인간은 실제 빈도와 상관없이 두드러지게 좋은 사건 또는 나쁜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인간의 기억은 어린 판단에 의해 왜곡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드물게 일어나지만 또렷한 이미지들이 더 빨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다. 마치 실제 상어의 공격이 스쳐갔다 사람이나 나처럼 하드디스크가 검색대에서 검출되는 오금저리는 경험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더 오랫동안 기억에 박힌다.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뒤흔들고 급격한 주가 등락이 발생하는 이유는 최근의 추세가 새롭고 영구적인 추세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최근의 높은 단기 수익률의 장기 수익률을 잊어버리게 되지만 결국 기본 비율로 회귀한다. 분주는 이번에는 달을 거라는 헛된 망상에 매달린다. 그것이 개별 주식이든 섹터이든 특정 주식들이든 말이다. 리 노멀이라는 신조어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만들어져서 향후 상당 기간 낮은 수익률과 주가가 표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2년 후 주식시장은 반등하기 시작했다. 1920년대의 신시대나 인터넷 버블 시절의 신경제 등의 신조어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신규 발행주 대부분이 공모주 시장이 고점을 찍을 때 상장되는데 이때는 수요가 가장 많지만 가치는 바닥인 시기이다. 그러나 바로 이때 투자자들은 가시성이 뛰어나 보이는 주식에 광분한다. 이것이 최근성과 현저성의 위력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최근성, 현저성, 감중 중 어떤 어린 판단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가? 일루수가 누구야? 현재로서는 내가 어린 판단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거부를 인지할 수 있으며 너무 늦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는 대비책을 세울 수도 있다. 반대로 주가가 지나치게 싼 수준까지 하락한 패닉 때도 비슷한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성과 현저성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책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다른 인지적 편향은 대표성 편향이다. 시장에서 대표성 편향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데도 두 기업이나 두 시장 환경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다. 표면적으로만 유사한 거짓 유사성에 불과한데 과도하게 중요성을 부여해서 사건이 일어날 실제 확률을 고려하지 못한다. 1929년 주가 폭락 이후 경기 침체가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늘 폭락 이후에는 침체가 온다고 믿고 자랐다. 하지만 19세기와 20세기 초반 미국에서는 여러 차례 패닉과 폭락이 발생했지만 경기 침체는 없었다. 폭락이든 심한 하락이든 미국 경제는 언제나 단기간에 반등했다. 1987년은 1929년과 달랐지만 대표성 편향에 빠진 투자자들은 절호의 매수 기회를 놓쳤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위 핫한 펀드들은 우량주 보수적 투자 펀드에 밀렸다. QQQ, QLD, SPY를 해야 하는 건가? 투자자들은 뜨는 애널리스트를 맹신한다. 그리고 좋은 투자처를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전에 맞는 예측을 했거나 계속 틀린 예측을 했거나 하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게임은 누가 더 극적인 예측을 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방금 발표된 정부 통계는 조심하라. 투자자들은 고용지수, 산업생산지수,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 소비자물가지수, 재고지수 등 패드나 정부가 발표하는 수많은 통계 자료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어린 판단 편향인 소수의 법칙이 유발하는 과민 반응에 좋은 예이다. 패드나 정부 발표의 시장이 자주 출렁거리는데 나쁜 소식일수록 시장이 받는 영향이 더 크다. 그러나 방금 발표된 통계들은 가끔 몇 주 몇 달 지나 대폭 수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 2005년부터 2007년 중반까지 버냉키나 그린스펀 모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파월도 2022년 코비드 버블, 인플레이션을 감지하지 못했다. 확실히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평균의 법칙에 의하면 대세를 따를 경우 몇 달 몇 년 동안 성공률을 기록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참담하게 실패한다. 비슷한 과거 상황들에서 도출한 결과인 과거의 확률은 현재의 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간주해야 한다. 과거의 교훈, 과거의 확률을 무시하지 마라. 인간은 직관적인 통계학자이기에 평균으로의 회귀를 이해하지 못한다. 한 선수의 성적은 가끔 슬럼프에 빠지지만 그 선수의 장기 평균으로 회귀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팬, 스포츠캐스터, 본인 선수들조차도 단기간의 성적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장기 평균을 망각한다. 주식 역시 연속 안타가 있는 기간이 있는가 하면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다. 투자자라면 주식의 장기 수익률이 야구 선수의 장기 타율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장이 추세의 꼭지점이나 바닥에 도달할 때마다 동일한 시나리오가 작동한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극단적인 실적이 그대로 쭉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주가는 평균을 향해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씨름한다. 과다한 정보 TMI의 심각한 측면이 바로 투자자 정보 과잉이다. 정보가 많다고 해서 언제나 더 좋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더 나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인체 기관은 1초에 1000비트 이상을 수용할 수 없고 우리는 주변 정보 중 극소량의 정보에만 의식적으로 반응한다. 거기다 정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편향성을 갖는다. 관심 영역을 벗어나는 정보 대부분을 능동적으로 배제한다. 관심 없는 것을 걸러낸다.
이것이 편향성의 핵심이다. 주식시장에서 동일 기간에 15% 성장률을 보인 두 회사가 있다고 하자. 첫 번째 회사는 성장률 변동성이 심한 기업은 첫 해 18%, 둘째 해 3%, 셋째 해 15%의 성장을 기록했고, 두 번째 회사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10% 성장을 기록했다. 투자자는 두 번째 회사를 더 신뢰한다. 하지만 이 결론은 통계학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투자자들은 좋은 주식을 주가 상승, 나쁜 주식을 주가 하락과 동일시한다. 이 주식이 그렇게 좋다면서 내 주가는 오르지 않죠? 앞서 배운 평균회귀 교훈을 돌이켜보라. 한 해나 몇 해 동안은 시장 평균보다 수익이 나쁠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극단적인 인풋과 아웃풋에 과도한 신뢰를 보낸다. 1990년대 후반의 인터넷 주식은 인풋으로 사업 전망이 눈부시다고 인식되었고 아웃풋으로 천문학적으로 주가가 올랐다. 그리고 사람들은 펀더멘털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통한 주가 예측을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수십 년 교훈에 의하면 이런 상관관계는 오래 가지 못한다. 폭락과 패닉이 발생할 때마다 동일한 사고 기제가 적용된다. 기준점 편향은 앵커링 효과처럼 배를 닿으로 단단히 고정하듯이 주가를 현재 거래가에 가까운 위치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투자자가 특정 주식이 매수하기 좋거나 매도하기 좋다고 생각되는 지점을 본능적으로 미리 정해놓고 거기서 조금씩 조정해 나간다. 현재 주가 가까이에 닻을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투자자는 현 수준에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다. 또는 사려고 하는 투자자는 주가가 현 수준보다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사후 확신 편향은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면서 오류를 더 또렷하게 볼 수 있었을 것이라 확신하는 것이다. 이 편향은 과거의 실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방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 실수를 한다. 이 편향 역시 통제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유행하는 것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의 역사를 보면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은 수익률은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유행하는 풍조에는 강력한 감정과 어린 판단이 녹아있다. 그리고 그 유행이 오랫동안 계속된다는 생각이 기정사실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그것은 대표성을 띈다고 볼 수 없고 장기 실적과는 거리가 멀다. 정보를 처리할 때 이용하는 지름길은 일상생활에서는 편리하지만 시장에서는 판단에 방해가 된다. 이가는 여러 측면에서 정보 처리에 미숙하며 인지적 편향은 인간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이러한 심리학적 고찰을 전적으로 제외한다. 고등 수학과 통계학, 첨단 컴퓨터 프로그램이 투자 세계를 압도했지만 허점이 많다.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델 CAPM,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등이 투자자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오판을 하고 허점도 많다. 바슐리에는 1900년대 초에 최근의 가격 데이터는 미래의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데 아무 쓸모도 없다는 랜덤워크 가설을 만들었다. 랜덤워크 이론에 의하면 주식을 매수 후 보유하는 전략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즉 시장을 이길 가능성이 없다. 시장은 기억이 없다. 취한 친구가 오른쪽으로 방금 휘청거렸다고 해서 다음 발걸음에서 또 오른쪽으로 휘청거린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효율적 시장 가설을 통해 시장 사정에 밝고 지식을 갖춘 투자자들 사이의 경쟁으로부터 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가를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합리적이고 똑똑한 수많은 투자자들에 의해 분석되었기 때문이고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 주가에 반영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미 있는 정보는 예고 없이 시장에 들어오므로 주가는 무작위 랜덤으로 반응한다고 말하며 효율적 시장 가설의 핵심 전제는 시장은 새로운 정보를 거의 즉시 반영하며 따라서 투자자는 수익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 어긋나는 이상치가 발견되었지만 추종자들은 우연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상치 에브로어멀리즈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부인하게 된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 푼 문제로 전문가 집단이 시장 수익률을 능가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힌 것이 있지만 왜 수십 년 동안 투자자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지, 시장 전환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터무니없이 계속 빗나가는지, 희열과 패닉이 그토록 자주 시장을 지배하는지는 풀지 못했다. 경제사에서 가장 심각했던 두 차례의 버블인 1995에서 2002년, 2007에서 2009년의 상태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포트폴리오 보험이란 기관 투자자가 상승장에서 수익을 취하고 하락장에서는 자본을 보호하도록 고안된 상품이다. 금융지수 선물 플러스 프로그램 매매, 지수차익 거래 플러스 낮은 증가금 시한폭탄이었다. 교수들, 학자들과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와는 자주 대립한다. 월스트리트 펀드 매너지 나부랭이가 뭐라고 고매한 학자들에게 대들어 이런 식으로 말이다. 하락장에서 파생 상품은 하락을 부채질한다. 옵션, 선물, 영기티, 엊그제 테슬라 마십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불이야를 외치고 비상구로 달려가면 인간들은 충격에 휩싸인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불가능한 현상이지만 선물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점점 줄었고 S&P 선물이 계속 하락하자 매수자들도 호가를 낮추었다. 유동성은 유동성을 낳는다는 선전구호가 허구가 되고 유동성은 고갈되게 된다. 1987년 블랙 먼데이 하루의 S&P 500은 20.5% 하락 마감했다.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패닉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말이다. 또한 효율적 시장에서는 위험 없이 고수익을 얻는 거래는 불가능하다. 1987년 시장을 보고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 시장에는 유동성이 언제나 충분한 것이 아니다. 둘, 시장은 그다지 효율적인 적이 많지 않았다. 셋, 시장이 비합리적인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넷, 위험은 오로지 변동성으로 규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막대한 추가 증거금 요구와 함께 선물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유동성 고갈로 패닉이 닥치기도 한다. 다섯, 레버리지를 확대하면 낮은 증거금의 주식 선물 거래가 늘어 시장의 효율성을 촉진할 것이라 믿었지만 증거금 부족으로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시장이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못했다.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LTCM의 노벨상 수상자들과 전문가들은 위험 전문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는 더 크게 일어났다. 장기간 변동성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믿지 말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변동폭을 일시적으로 벗어나 주가가 등락하고 평균 회귀하지만 항상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위험은 변동성, 유동성, 레버리지, 증거금에서 발생할 수 있다. 시장이 상승할 때 레버리지는 크게 움직인다. 그리고 하락시과 LTCM은 30배짜리 레버리지 덩어리였다. 머튼 일단은 변동성이 평균으로 회귀의 변동성 선물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 오판하고 확신했다. 변동성을 잘못 판단하는 최대의 실수를 저질러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게 된다. 실적 시장 가설은 레버리지를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시장이 계속 하락하면 레버리지가 빛의 속도로 자본을 잠식할 것이다. 얍세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LTCM은 파산했다. 합리적 시장에는 버블도 폭락도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버블도 있고 폭락도 있는 비합리적 시장이다. 더 단단한 갑옷을 입고 심리학과 역발상 전략으로 연마한 새로운 검으로 무장해야 한다. 위험과 수익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는 것이 수십 년 전부터 확인되었다. 종종 위험이 작은 주식이 기대보다 큰 수익을 실현하고 위험이 큰 주식의 수익은 기대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 실적 시장 가설에서 또 하나의 대전제는 새로운 정보가 거의 모두 즉시 정확하게 분석되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평균보다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차익거래 기회는 없다는 것. 그러나 주가가 정말 새 정보에 바로 맞추어 반영되는 걸까? 증거가 없다. 새 정보를 주가에 정확히 바로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그럭저럭 반영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이 가설의 세 가지 핵심 전제는 첫째, 투자자가 꾸준히 시장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시장은 새로운 정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응한다. 셋째, 노련하고 시장 상황에 밝은 투자자들이 주가를 타당한 수준으로 유지한다이다. 하지만 경제학은 물리학에 가깝고 자연과학이 아니다. 인지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순차식, 직렬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함으로 정보를 1차원 방식으로 처리한다. 한 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논리적 순서에 따라 넘어간다. 일련의 과정에 따라 선박, 우주선을 제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땀 한 땀 단계를 밟아 완성된다. 그러나 인간은 한정된 지식을 통해 강한 인상을 받으면 일관되게 과신한다. 과신은 감정인 동시에 인지적 편향이다. 인간은 관심 밖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보고 싶은 패턴만 본다. 애널리스트 대다수가 낙관적인 예측을 내놓을 때면 나중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처음부터 장밋빛 안경을 끼고 기업이나 업종을 보았기 때문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상향식 바텀업으로 예측치를 산출한다. 기업의 주요 펀더멘털을 모두 살피고 주가를 추정해서 기업별로 차례로 예측한 다음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합산한 뒤 최종 예측을 내놓는다. 반면 경제학자들은 하향식 탑다운으로 예측한다. 즉 경제를 먼저 살핀 뒤 것이 경제 전망이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둘 다 과도하게 낙관적인 예측을 보통 한다. 사람들은 승산 없는 게임에도 막연한 희망으로 돈을 건다. 돈을 딸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이 머리에 생기는 순간 아주 낮은 승산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측은 과학이라기보다 종합예술에 가깝다. 재능이 특출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신뢰할 만한 미래 예측을 내놓을 수 없다. 애널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증권사 매출을 올려주는 훌륭한 장사꾼이 되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 수수료를 번다. 애널리스트들이 매도라고 말하기 힘들 때 비중 축소, 비중 감소, 적정평가, 과대평가, 자금의 원천, 교체 매매 후 보유, 심지어 강력 보유라는 말을 쓴다. 사실상 매도를 의미한다. 예측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내부 관점과 외부 관점이다. 내부 관점은 수익률고 주가를 예측할 때 주로 사용된다. 해당 주식과 성장률, 시장 점유율, 제품 개발, 시장, 경기 전망 등의 해당 변수에 집중한다. 내부 관점은 개별 예측을 무시하고 일군의 사례를 집중 분석한다. 전반적으로 예측이 어느 정도 정확했는지, 특정 업종이나 기업에 관한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주가 동향의 패턴은 사건 유발 이벤트 트리거와 사건 강화 리인포어싱 이벤트가 있다. 좋은 기업은 잘 되는 게 당연한다.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주식을 사야 할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장에서 꾸준하게 높은 수익을 올리려면 재평가 과정이 관건이다. 재평가 과정은 감정과 신경경제학 등 새로운 경제학의 연구 결과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장기간 심리학에 의해 검증되거나 우월한 투자 실정을 통해 검증된 역발상 전략들 5가지를 알아보자. 저 PER 전략, 저 PCR 전략, 저 PBR 전략, 고배당 전략, 업종 저가주 전략이다. 전문가와 대중이 기피하는 주식을 추종해야 한다. 학계는 위험 측정이라는 말로 저 PER 전략을 일축했다.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반박은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 아울러 베타는 주가를 예측하는 지표로서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증거도 많이 제시되었다. 이런 일련의 발견들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지속적이고 승산 높은 길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자본을 지켜주기도 한다. 고배당 투자 전략은 앞의 세 가지 가치 투자와 약간 다르다. 대체로 수도, 전기, 가스의 유틸리티 업종들이 고배당 종목인데 주가가 빨리 상승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고배당 주식은 배당 재투자 시 시장 대비 105% 높은 수익을 올렸다. 배당금이 세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초과 실적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과세 계좌에 가장 적합하다. 투자자는 스스로의 예측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역발상 전략이 통한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역발상 전략이 우위를 꽤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 투자자 과잉 반응 가설, 시장의 사건이 터지면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과잉 반응하고
그 다음에 처음 반응을 수정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반전된다. 버블과 광기의 상황에서 과도한 낙관주에 폭락장에서 패닉에 빠져 투매에 나선다. 극과 극을 오가는 과정이 시장에서 반복된다. 광기, 전염, 패닉에서뿐 아니라 다른 인지적 편향이 함께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때 최악의 주식들이 언제나 실적이 좋았던 건가? 최고 주식들이 꾸준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이유는 투자자와 애널리스트가 수익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스스로 과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수십 년 동안 저 PER주는 고 PER주보다 13배 수익을 보였다. 버블이나 광기에서 감점은 아주 쉽게 감지된다. 인간은 최고 주식이나 업종을 선호하고 최악은 멀찌감치 피한다. 장기적으로 인기주, 비인기주 모두 평균을 기한다. 예전부터 높은 레버리지와 유동성은 패닉을 동반한 폭락으로 이어졌다. PER은 주가를 지난 12개월의 수익으로 나누는 것이다. 저 PER 전략은 손이 덜 가고 시가총액 큰 기업들로 해마다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저 PCR 전략은 현금 흐름을 수익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저 PBR 전략은 벤저민 그레이엄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전략으로 주가를 순자산으로 나눈 것이다. 그리고 이 세 전략은 매수 후 보유할 때 큰 이점이 있다. 거래비용과 세금이 싸서 장기적으로 자본을 크게 증식할 수 있다. 거래비용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본을 잠식한다. 지속적인 수입이 필요한 투자자라면 장기적으로 고배당 전략이 채권 보유보다 훨씬 나아 보인다. 다만 하락장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고정금리 채권으로 돌아서기도 한다. 역발상 주식을 매수 시에 자산 규모가 된다면 15개 이상의 업종에서 30에서 40주를 균등하게 투자하라. 분산 투자는 필수이다. 소수 개별 기업이나 업종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나스닥, AMEX에서 시가총액 규모가 큰 기업의 주식만 매수하라. 회계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고 자본을 보호하는 추가 수단이 된다. 역발상 전략의 배경에 인간의 심리가 있고 새로 전략을 짠 경우도 이 심리 때문에 통한다. 37년 동안 업종 내 상대 가격 앤드 가치 투자 전략의 실적이 좋은 이유는 펀더멘털이 아니라 감정의 영향이 더 큰 듯하다. 전체 시장에서 가장 싼 주식을 사지 않고 한 업종에서 가장 싼 주식을 사면 어떤 점이 유리할까? 장기적으로 탁월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인기주의 경우 언젠가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다. 당연한 것 아닌가? 모든 주식이 언젠가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는데. 역발상 PER, BCR, PBR은 S&P 500보다 마이너스 20% 남짓 낮은 주식을 고른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시장 대비 최소 1% 높은 주식을 고르면 된다. S&P 500 대비 PER 낮으면 낮을수록 역발상의 강도는 세진다. 역발상 전략은 과잉 반응을 효과적이며 체계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다. 하지만 주식의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까지 결정해주지 않는다. 다만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결과는 더욱 좋다. 10년, 200년 데이터를 보면 최고의 자본 투자 방식은 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주식 소유이다. 막대한 손실을 피하려면 스탑로스, 시장가 매매를 하지 말고 지정가 주문을 하라. 지정가 주문을 하면 폭락장에서 주식, 파생상품, 선물 계약이 낮은 가격에 매도되지 않는다. 이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옵션 매매는 소용이 없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이 요구될 것이다. 지수 추종 ETF와 인덱스 펀드는 비용이 적게 들고 투자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한 가지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분산 투자는 중요하다. 그리고 거래량이 충분한 ETF를 이용하자. 주식은 짓궂은 생물로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 투자는 너도 나도 다 사려고 덤비고 언론이 대대적 홍보할 때 덩달아 매수하면 안 되고 헐값에서 사야 한다. 헐값 매수, 저점 매수, 공포의 매수. 그러면 언제 팔아야 하는가? 내 돈은 심리적 영향을 덜 받게 기계적인 수칙에 의존하는 것이 좋겠다. PER 이 전체 시장 PER에 근접하면 매도하거나 다른 역발상 주식으로 대체한다. 다만 주가가 올라도 시장 평균 PBR이 계속 상승하면 여전히 그 주식의 PBR은 시장 평균을 밑도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유지. 실적이 지지부진한 주식은 보통 3년에서 3년 반은 기다리고 존 템플턴은 6년까지 기다리라고 말한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되 일단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미련 없이 매도하라. 또한 장기 펀더멘털이 크게 악화되면 당장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분기 수익이 나쁘거나 일시적 부정적 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 얼마든지 주가를 회복할 수 있다.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 수많은 금융주들이 기업 전망이 어두워질 때 그때는 당장 매도하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도 말고 작은 손실은 두려워하지 마라. 완벽하지도 말고 조금 적게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손실을 보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일단 찍었으면 바꾸지 말라. 일회성 경비, 일시적 경영 여견으로 수익 하락하여 PER이 높아진 주식은 매도하지 마라. 위험은 가끔 딴 돈을 몽땅 날리고 본전까지 날리게 한다. 승률, 확률의 법칙에 따라 위험을 평가하라. 그리고 위험과 수익은 반비례한다. 감수하는 위험이 클수록 인지된 수익은 낮고 반대로 감수하는 위험이 작을수록 인지된 보상은 더 크다. 금리 인상, 공포, QT 등은 유동성 부족을 만들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시장이 패닉 상태로 갈 수 있다. 유동성은 유동성을 낳지 않고 시장이 극도로 경색되면 주가 폭락의 직면에 유동성이 고갈된다. 레버리지와 유동성은 치명적인 조합이다. 높은 레버리지 수준과 극단적인 유동성 고갈이 어우러져 2007에서 2008년 금융 시스템을 쓸어버렸다. 그리고 유동성 문제가 폭락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대체로 주식은 빠른 속도로 회복한다. 몇 달 후, 1년 후에 대부분 회복된다. 유동성으로 인한 폭락 국면에서는 주식을 매도하면 안 된다.
인플레이션의 최대 희생자는 우리가 안전한 투자처라 믿는 예금, 단기 국채, 장기 국채, 기업 채권, 기타 확정금리부 유가증권이다. 물론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은 신용 위험보다 인플레이션 위험에서 훨씬 더 큰 손실을 입는다. 65년 동안 볼 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17배나 가치 있다. 주식은 단기간의 변동성이 비교적 큰 자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채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또 무너진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논의한 이 책의 수단들은 앞으로도 통할 것이다.